영국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가 한 한국 스타트업을 조사하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5년간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술을 평가해온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계 과학자들의 기술 보고서를 받았을 때 코웃음을 쳤다고 하죠. 암모니아로 에너지 혁명을 하겠다니 실험실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그는 국제 학술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요.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여겼는데 지금 에너지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였던 거죠.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강국들을 놀라게 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에너지공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48배 나이에 25년간 이 분야만 파고들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국제기후변화위원회 수석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평가자라고 부릅니다. 과장된 기술, 부풀린 전망, 제게 걸리면 가차없이 잘라내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추천한 바이오 연료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기술은 훌륭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몰렸죠. 저는 확신에 차서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그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300여 명이 실직했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신기술을 의심하게 됐어요. 아무리 혁신적으로 보여도 리스크부터 찾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너무 보수적이 됐다고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는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4년 겨울,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 회색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우울했어요. 그날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국제에너지 위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아빠, 내일 대학에서 환경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 올 수 있어? 엘리자베스는 옥스퍼드 환경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죠. 저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미안하다, 엘. 내일 브뤼셀 출장이 있어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렇구나. 아빠는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하시잖아. 회의 참석하고 보고서 쓰고 리스크 피하고. 정작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안 하시면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케임브리지 대학원 시절 기숙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옆에 동양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 한국에서 온 제 룸메이트였죠. 준호는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있었죠. 저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없어서 두뇌로 이겨야 한다고요. 부모님이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자신을 대학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한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죠.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한다는 게요. 준호는 박사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 사정이라고 했어요. 떠나는 날 기숙사 앞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언젠가 한국이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지켜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메일도 끊겼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가끔 궁금했지만 저도 바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준호의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 출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준호가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요. 브뤼셀 국제에너지기구 본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중동에서 갑작스러운 정세 악화가 벌어졌거든요. 세부 내용은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여파였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에 거의 2배였어요.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노후 발전소가 과부하로 폭발했어요.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전력망이 마비됐고 76개 국가에서 동시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봤어요. 파리의 에펠탑 조명이 꺼졌습니다. 센 강변에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이 멈췄죠. 수만 명이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양로원 영상이었어요. 난방이 끊긴 시설에서 노인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가 멈출까봐 의료진이 수동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환자들의 생명이 사람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대안이 뭡니까? 석유를 대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태양광은 밤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끝이에요. 배터리는 리튬과 코발트가 필요한데 그 자원들도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죠. 석유 의존에서 광물 의존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수소는 어떻냐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태우면 물만 나오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야 해요.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게다가 수소 분자는 너무 작아서 어떤 용기에도 새어나갑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체를 액체처럼 다루지 못하는 한 수소는 판타지에 가깝다고요. 회의실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 측 대표가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서류였어요. 표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새벽에너지. 그리고 작은 글씨로 코리안 파운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핵심 기술 암모니아 크래킹 기반 수소 공급 시스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암모니아요? 비료 만드는 그 암모니아 말입니까?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겠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회의실에서요. 다행히 아무도 못 봤죠. 아니, 그 냄새나는 화학물질로요? 화장실 세정제에 들어가는 거 말입니까? 실험실에서는 뭐든 가능하죠. 논문으로는 뭐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한쪽에 밀어뒀습니다. 나중에 보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이 도시는 괜찮았죠. 하지만 며칠 전 봤던 베를린의 암흑이 떠올랐어요. 저 불빛들도 언제든 꺼질 수 있습니다. 석유가 막히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가 생각나서요. 검색을 해봤어요. 마이티 출신 한국계 연구진이 창업한 회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 드론, 트랙터, 트럭의 적용 테스트 진행 중. 여기서 조금 흥미를 느꼈습니다.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실제 기계에 적용했다고요? 드론이 날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데모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 사무총장이었어요. 새벽에너지 현장 평가단을 파견한다. 해리슨, 당신이 책임자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간 낭비구나. 미국까지 가서 실험실 장난감 구경하고 와야 하는구나.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제 일이니까요. 냉정하게 평가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잘라내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석유시대의 종언이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창하기는. 한국계 젊은이들이 석유시대를 끝내겠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7시간 동안 저는 새벽에너지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한국계 연구진, 암모니아 크래킹, 효율 70% 향상.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사람을 믿지 않았거든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은요. 로건 공항에 내려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케임브리지로 향했어요. 마이티가 있는 곳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에너지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 은사 로버트 체인벌린 교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체인벌린 교수는 화학공학과의 전설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현역이었어요. 수소 경제 연구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은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임스, 얼마 만인가? 런던에서 잘 지내고 있나? 네, 교수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자네 때문에 왔다는 연락을 받았네. 새벽 에너지 건이지? 네.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암모니아로 에너지 혁명이라니 실험실 수준 아이디어 같아서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생각했네. 한국계 젊은이들이 뭘 한다고? 수소 저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40년 동안 못 푼 걸?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틀렸어.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 친구들은 진짜야. 저는 놀랐습니다. 체인벌린 교수님은 저보다 더 냉정한 분이었거든요. 학계에서 과장된 연구를 가장 싫어하기로 유명하셨죠. 교수님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셨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분자 구조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수소의 문제는 저장과 운송이야. 영하 253도로 냉각해야 하고 분자가 너무 작아서 용기에서 새어나가지. 자네도 잘 알잖나? 네, 그래서 수소 경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다르네. 교수님이 NH3 구조를 그리셨습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셋. 이 녀석은 영하 33도에서 액화돼. 수소보다 훨씬 쉽지. 그리고 이미 전 세계에 인프라가 깔려 있어. 비료 때문에 말이야. 거기까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크래킹이잖아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경제성이 없죠.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게 핵심이지. 교수님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뭉치를 집어드셨습니다. 새벽 에너지가 개발한 촉매는 달라. 기존 촉매 대비 효율이 70%나 높아. 내가 직접 논문을 검토했네. 데이터도 받아봤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촉매 효율 비교 그래프가 있었어요. 파란 선이 기존 촉매, 빨간 선이 새벽 에너지 촉매. 빨간 선이 확실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현 가능합니까? 여러 번 검증됐네. 내 제자들도 확인했고 다른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 저는 한참 동안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교수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왜 하필 한국계입니까? 마이티에 수백 명의 연구자가 있잖아요. 미국인, 유럽인, 중국인. 왜 한국계 팀이 이걸 해냈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했네. 그래서 저 친구들을 오래 관찰했지.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저 친구들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집요함이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계 연구자들 특유의 집요함이 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밤새워 실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친구들은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명하려는 거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와서 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 의지가 남다르더군. 한국을 증명한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임스, 자네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전자제품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케이팝이 유명하다는 것 정도요.
교수님이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낡은 표지였어요. 이거 읽어봤나?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이야. 70년 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보다 낮았지.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자원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집요함과 교육열. 그게 전부를 바꾼 거야. 석유가 없으면 기술로 이긴다. 자원이 없으면 두뇌로 이긴다. 그게 저 친구들의 DNA에 박혀 있는 거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5년 전 룸메이트 준호가 했던 말이 똑같았거든요. 한국에는 자원이 없어서 두뇌로 이겨야 한다고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보스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닐까?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부고 기사였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죠. 한국화학공장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사망. 고 김준호 씨를 포함한.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가 죽었습니다. 15년 전에. 그것도 산업재해로.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화학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난 너를 잊고 살았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꿈을 이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지켜봐.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봐야겠다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새벽 에너지를 직접 보고 한국계 과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요. 준호에게 빚진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공항에 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2년 만에 오는 텍사스였습니다. 새벽 에너지 측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석유 펌프잭들이 군데군데 보였죠. 고개를 끄덕이며 기름을 빨아올리는 쇠새들. 텍사스는 석유의 땅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 땅을 지배해온 검은 황금. 그런 곳에서 석유를 대체할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죠.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광활한 부지였어요. 대형 텐트와 컨테이너 모듈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종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기술 전문가들, 언론인들. 다들 기대 반 의심 반의 표정이었어요.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제임스. 세상에, 자네였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마커스 스톤. 대학 동기였죠. 마커스, 오랜만이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마커스는 지금 글로벌 석유 기업의 컨설턴트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위협 분석이 그의 주 업무였어요. 다시 말해 석유 산업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자네야말로. 마커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새로운 기적의 기술을 찾으러 왔나?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비꼬는 거였어요. 평가하러 왔어. 객관적으로 말이야. 객관적? 마커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자네가 10년 전에도 그랬지.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 300명을 실직시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임스, 충고하는 건데. 마커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암모니아 따위로 석유를 이길 순 없어. 100년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겠어? 경제성도 없고.
이건 시간 낭비야.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판단할 거야. 마커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네 맘대로 해. 하지만 또 실수하면 그땐 자네 경력도 끝이야.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새벽에너지 대외 협력 담당 최유진입니다. 오늘 저희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이었습니다. 활주로 같은 공터에 드론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배터리 드론, 다른 하나는 암모니아 시스템 드론. 먼저 배터리 드론을 날리겠습니다. 배터리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26분 30초 후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암모니아 드론입니다. 두 번째 드론이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낮은 웅웅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50분. 드론은 여전히 떠 있었어요. 1시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옆에서 마커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배터리를 속였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34분 17초에 착륙했습니다. 배터리 드론의 거의 4배였습니다. 관람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트랙터였습니다. 대형 농업용 트랙터가 들어왔어요. 뒤쪽에 암모니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디젤 특유의 덜컹거림이 없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연료비는 디젤 대비 30% 절감됩니다. 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충전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실용성이 있었어요. 마지막은 100kW급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50kW, 80kW, 100kW 도달.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숫자가 떴습니다. CO2 배출량 0.02kg. 거의 제로였습니다. 시스템은 15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그래프가 평탄하게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문을 쏟아냈죠.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린 암모니아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5년 내에 화석 연료와 동등한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총 매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테스트 결과로는 5,000시간 이상 성능 유지가 확인됐습니다. 5,000시간. 나쁘지 않았지만 상용화하려면 더 늘어나야 했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마커스가 저를 봤어요. 인상적이긴 하더군. 하지만 경제성이 없잖아. 그린 암모니아가 너무 비싸. 누가 2배 비싼 연료를 쓰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임스, 자네 또 실수하려고. 마커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0년 전처럼 말이야. 그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성이 문제였습니다. 마거릿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면 끝이라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진짜 같아. 하지만 세상이 준비됐을까?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높음. 실증 단계 진입 확인. 단, 경제성 검증 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추가 관찰 권장. 현장 사용자 인터뷰 필요.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새벽에너지의 실제 연구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최유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연구시설 방문이 가능하냐고요. 이틀 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산업단지 안의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안은 달랐어요. 최신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강민준입니다. CTO예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촉매 합성실, 테스트룸, 데이터 분석실. 곳곳에서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심장부예요. 민준이 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형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지금 장기 운전 테스트 중인 시스템이 3개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건 2850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어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민준이 웃었습니다. 초반에 냉각 시스템 문제가 있었어요. 여름철에 외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촉매 열화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고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밤새 데이터 분석했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원 박하늘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데이터 분석의 달인이에요. 사흘 밤을 새워서 원인을 찾아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커피 캔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책상 밑에 간이 침대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십니까? 가끔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도 나와야 하거든요. 집이 좀 멀어서 아예 여기서 자기도 해요. 저는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민준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 일을 합니까? MIT 박사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구글, 테슬라, 연봉도 더 높을 텐데요.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요.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원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머리로 이기면 된다고요.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어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한국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요. 석유 시대를 끝내는 기술. 그걸 한국계가 만들어낸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사명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확인해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룸으로 갔습니다. 100kW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준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냉각수 유량이 줄어들었네요. 펌프 문제인 것 같아요. 민준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들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배관을 점검하고 펌프를 분해했습니다. 문제를 찾았어요. 필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교체하면 되겠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예비 부품이 창고에 있어요. 부품을 가져와서 교체했습니다. 시스템을 재가동했어요.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손을 씻으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가끔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패닉이었는데 이제는 침착하게 대응하죠.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자판기 커피를 건넸어요. 박사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하세요. 저희 기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촉매 효율, 시스템 안정성, 실증 데이터. 다 훌륭해요. 하지만 경제성이 문제예요. 그린 암모니아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으로선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같은 양의 암모니아로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우리 촉매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5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줄까요? 그게 문제예요. 민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요즘 AI가 떠서 에너지 쪽은 투자받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도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저는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죠. 민준이 쓰게 웃었습니다. 다들 가족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기술이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싫어요. 저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추천한 스타트업이 문을 닫고 300명이 실직했을 때 그 죄책감이 아직도 저를 괴롭혀요. 민준 씨.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혹시 제 평가가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까 봐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요. 비판이 있어야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도요. 한국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 자원이 없어도 머리로 이기면 된다. 같은 DNA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넘어서요. 다음 행선지는 미네소타였습니다. 새벽에너지의 암모니아 트랙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농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미네아폴리스에서 렌터카를 빌려 북쪽으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단순해졌어요. 하늘과 땅, 그게 전부였습니다. 밀러 농장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광활한 땅이었어요. 옥수수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거친 손.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해리슨 박사님이시죠? 톰 밀러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톰이 웃었습니다. 새벽에너지 사람들한테 부탁받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드릴 겁니다. 톰이 저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랙터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디젤 트랙터, 다른 하나는 암모니아 트랙터였습니다. 저게 그 녀석이에요. 톰이 암모니아 트랙터를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부터 쓰고 있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암모니아로 트랙터를 돌린다고요?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디젤만 썼거든요. 60년 넘게요. 그런데요? 그런데 써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톰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해요. 디젤은 엔진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하루 종일 타고 나면 귀가 멍해요. 근데 이 녀석은 거의 소리가 안 나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냄새요. 디젤 매연 냄새 아시죠? 목이 아프고요. 평생 맡아온 냄새지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트랙터는 그게 없어요. 연료비는 어떻습니까?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비슷해요. 암모니아 가격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근데 새벽에너지 사람들 말로는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계속 쓰십니까? 톰이 멀리 농경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손자들이요. 손자들이요? 네. 톰이 말했습니다. 제 손자가 둘 있어요. 8살, 10살. 걔들이 농장에 놀러 올 때마다 트랙터 타고 싶어 해요. 근데 디젤 트랙터는 태우기가 좀 그래요. 매연도 나오고 소리도 크고요. 톰이 암모니아 트랙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달라요. 조용하고 깨끗해서 애들 태워도 괜찮아요. 큰 녀석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트랙터는 미래에서 왔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여기서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제 아들도 손자들도 여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러길 바라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농사가 쉽지 않아요. 기후가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예측 가능했어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가뭄이 오고요. 근데 요즘은 뒤죽박죽이에요. 작년엔 우박 때문에 농사 절반을 날렸어요. 기후변화요? 네.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요. 톰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나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땅을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저녁에 톰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소박한 농가였어요. 톰의 아내 메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자 둘도 와 있었어요. 8살 루크와 10살 에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래 트랙터 탔어요. 루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미래 트랙터? 제가 물었습니다. 네. 루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요. 진짜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에단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농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 트랙터로 농사 지을 거예요. 톰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이 가족을 관찰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땅, 손자들에게 물려줄 미래, 작은 변화에 대한 희망. 여기에는 경제성 분석이 없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계산도 없었어요. 대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네소타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커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요. 누가 비싼 연료를 쓰냐고요. 하지만 톰은 쓰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다가 아니구나. 그날 밤 모텔방에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현장 사용자 만족도 높음. 기술적 안정성 확인. 단, 경제성 여전히 과제.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주목할 점 사용자들은 경제성을 넘어선 가치를 발견하고 있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구매 동기로 작용. 런던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는 높았습니다. 현장 사용자들도 만족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경제성 문제가 계속 걸렸거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헬렌 파커였어요. 런던의 에너지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였죠.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제임스, 저녁 같이 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저녁 시티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헬렌은 6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새벽 에너지 조사 어때? 헬렌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기술은 인상적해. 근데 경제성이 문제야. 그렇지.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그린 암모니아 가격이 톤당 700에서 1000달러야. 화석 연료 기반은 300에서 400달러고요. 2배에서 3배 차이예요. 투자자들이 기다려줄까? 헬렌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어려워. 요즘 AI가 핫하잖아. 모든 돈이 AI로 몰리고 있어. 에너지, 바이오, ESG. 다 찬밥 신세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어. 헬렌이 말했습니다. 정치야.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잖아. 유럽은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고 미국도 비슷한 방향이야. 그게 새벽 에너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보조금이야. 헬렌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그럼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언제쯤이 될까? 모르지. 헬렌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년, 5년, 10년. 정치는 예측 불가야.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컸어요. 제임스, 내가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배운 게 있어. 헬렌이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안 돼. 숫자가 맞아야 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경제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냥 실험실 프로젝트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렌 말이 맞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늦게 딸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대학 프로젝트 발표 끝났어. 어땠어? 좋았어. 근데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엘리자베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빠 세대의 안전한 선택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기후변화, 환경 파괴.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잖아. 경제성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안전만 추구하는 사람 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안전한 선택. 10년 전 실수 이후로 저는 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리스크를 피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죠. 그리고 산업재해로 죽었습니다. 민준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을 택했어요. 밤새 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톰 밀러도 용기 있었습니다. 비싼 암모니아 트랙터를 샀어요. 손자들을 위해서요. 저는요? 저는 보고서만 쓰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평가만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경제성 검증 필요. 상용화 시점 불투명. 10년에서 20년 소요 예상.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 민준의 헌신, 톰의 희망, 준호의 꿈. 그건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단, 기술팀의 헌신과 현장 사용자의 믿음은 주목할 만함. 경제성 문제는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 가능성 있음. 완벽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걸 조금이라도 담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을 평가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 한 구석에는 계속 새벽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별다른 소식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업계 지인이었어요. 제임스, 새벽 에너지 소식 들었어? 시리즈 D 투자가 무산됐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리드 투자사로 거의 확정됐던 펀드가 마지막 순간에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AI 투자 열풍 때문이었어요. 그 펀드가 새로운 AI 펀드를 만들면서 에너지 쪽 투자를 후순위로 밀었다는 거죠. 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현재 자금으로 6개월 버틸 수 있어요. 그 안에 새 투자를 못 찾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6개월. 짧은 시간이었어요. 헬렌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에너지 상황 알아? 알지. 헬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에너지 스타트업들 다 힘들어.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대체 투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렵겠지. 지금은 AI 아니면 투자 못 받아. 챗GPT 이후로 모든 돈이 AI로 몰리고 있거든. 기술이 좋은데도요? 기술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헬렌이 말했습니다. 타이밍이야.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2주일 후, 저는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이었어요. 기조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여전히 신기술 찾아다니나? 마커스 스톤이었습니다. 그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마커스, 여기서 보내. 업계 행사니까. 마커스가 웃었습니다. 자네 평가하던 그 한국 스타트업, 새벽 에너지였나? 망했다며? 망한 게 아니야.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야. 같은 말이지 뭐. 마커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6개월 버티면 끝이라며. 결국 문 닫을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제임스, 내가 충고했잖아. 마커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암모니아 따위로 석유를 못 이겨. 100년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겠어? 기술은 진짜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기술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돈이 안 돌면 끝이야. 지금 누가 에너지 스타트업에 투자하겠어? AI 시대인데. 그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제임스. 자네가 이번에도 저 회사를 추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0년 전처럼 실패하면? 자네 경력도 끝이야. 케임브리지에서도 못 버틸걸? 마커스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커스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쓰고 그 회사가 실패하면 저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0년 전처럼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시스템을 고치던 그 모습. 톰 밀러가 손자들을 생각하며 했던 말. 준호가 꿈꿨던 미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경제성 문제. 투자 불확실성. 10년 이상 소요 예상. 리스크를 강조할까요? 그럼 안전했습니다. 제 경력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면 잠재력을 강조할까요? 그럼 민준과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해졌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한다고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매우 높음. 현장 검증 완료. 투자 환경 불리하나 장기적 잠재력 유효. 정책 지원 시 상용화 가능성 높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개인 의견 이 기술과 팀은 지속적 관찰과 지원이 필요함. 완벽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도 있었고 불확실성도 컸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죠.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한 길로 갈까 아니면 내가 갔던 용기 있는 길로 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텍사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평가가 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에너지 장기 운전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박하늘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해리슨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민준 선배가 곧 올 거예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2850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그 옆에 온도, 압력, 출력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850시간이요? 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2853시간이에요. 거의 넉 달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목표는 5000시간이고요.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150시간쯤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촉매 표면에 미세한 오염물이 쌓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흘밤을 새웠죠. 하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촉매 표면을 들여다보고 화학 분석을 하고 결국 코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커피 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책상 밑에는 간이 침대가 보였습니다. 벽에는 목표 5000시간 돌파라고 쓴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여기서 주무십니까? 가끔요. 하늘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하거든요. 밤에도 알람이 울리면 뛰어와요. 집이 1시간 거리라서 아예 여기서 자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박사님, 또 오셨네요. 저희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투자 상황 들으셨죠? 시리즈 D가 무산됐어요.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솔직히 지금 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처음엔 다들 희망에 차 있었는데 투자가 끊기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몇 명은 이미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불안해하고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현재 자금으로 6개월이요. 민준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안에 새 투자를 못 받으면 팀을 줄여야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평가했던 바이오 연료 회사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희망에 차 있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300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숫자요. 2850시간. 하루하루 쌓인 거예요.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1시간 1시간이 우리 팀의 땀이에요.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든 숫자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박사님,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성공했어요. 2850시간이 그 증거입니다. 문제는 시장이에요.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럼 박사님 보고서에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 한마디가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가치가 있어요. 2850시간.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그게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되니까요.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2850시간. 118일. 넉 달 가까운 시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간 기계.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헌신. 이걸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열정, 희생, 꿈.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헬렌을 다시 만났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시티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헬렌은 와인을 주문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제임스, 고민이 많아 보이네. 얼굴에 다 써 있어. 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데? 기술은 검증됐잖아. 기술은 진짜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2850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갔어요. 팀도 훌륭하고요. 민준이라는 CTO는 밤새 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뭐야? 경제성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린 암모니아 가격이 화석 연료의 2배에서 3배예요. 지금 당장은 경쟁력이 없어요. 게다가 투자 환경도 최악이고요. AI 열풍 때문에 에너지 스타트업은 외면받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잖아. 헬렌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경제성과 투자 환경이 문제다. 리스크를 명확히 하면 돼. 그럼 저 회사는 투자를 못 받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가 부정적이면 투자자들이 손을 떼겠죠. 6개월 후에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네 책임은 아니야. 헬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평가자일 뿐이야. 투자 결정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회사 운영은 경영진이 하는 거야. 하지만 제 평가가 영향을 미쳐요. 물론이지.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써야 하는 거잖아. 과장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헬렌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아직도 10년 전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자네 잘못이 아니었어. 헬렌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보고서 읽었어. 기술평가는 정확했어. 촉매 효율도 맞았고 실증 데이터도 탄탄했지. 문제는 시장 타이밍이었고 경영진의 실행력이었어. 하지만 300명이 실직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 자네는 최선을 다해 평가했어. 단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야.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더 신중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헬렌이 말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원래 10개 중 9개가 실패해. 그게 현실이야. 자네가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저녁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임스, 내가 30년 동안 배운 게 있어. 완벽한 평가는 없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미래를 보장할 순 없어. 변수가 너무 많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쓰는 거야. 헬렌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불확실성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면? 그럼 안타깝지. 헬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아. 과장된 평가로 투자를 유치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헬렌이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변수를 빼먹지 마. 유럽연합이 그린딜 예산을 확대하고 있어. 독일은 수소 경제에 100억 유로를 쏟아붓기로 했고 프랑스도 비슷해. 이게 게임을 바꿀 수 있어. 보조금 정책이요? 네. 만약 각국 정부가 그린 암모니아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톤당 300달러 차이가 100달러로 줄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럼 새벽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게 언제쯤일까요? 헬렌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모르지. 2년? 5년? 정치는 예측 불가야. 하지만 방향은 확실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있어. 파리 기후협약, 유럽 그린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정책 변수. 이걸 보고서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어요. 정책 전망 유럽, 미국, 한국 등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강화로 그린 암모니아 지원 확대 예상. 보조금 정책 시행 시 경제성 문제 해소 가능. 독일 100억 유로, EU 그린딜 예산 증액 등 구체적 움직임 포착됨.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브뤼셀의 에너지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업계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유럽의 에너지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제가 새벽 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중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오늘 뭘 발표할 건가? 마커스였습니다. 그가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새벽 에너지 기술 평가예요. 그 한국 스타트업. 마커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실패할 회사를 추천하려고. 평가일 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추천이 아니고요. 같은 말이지 뭐. 마커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나가면 투자자들이 참고할 거잖아. 자네가 긍정적으로 쓰면 투자가 들어갈 거고 부정적으로 쓰면 그 회사는 끝이야. 자네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지. 그건 과장이에요. 과장? 마커스가 비웃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자네 평가 하나로 300명이 실직했는데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제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니 100여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에너지 장관, 대기업 임원들, 투자자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새벽에너지의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촉매 효율 70% 향상, 장기 운전 테스트 2850시간 달성, 탄소 배출 거의 제로.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그래프, 수치, 시연 영상.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드론은 배터리 대비 4배 비행했습니다. 트랙터는 디젤과 동등한 작업 시간을 보장합니다. 100kW 발전 시스템은 2850시간 연속 가동 중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린 암모니아 가격이 화석 연료 대비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이는 상용화의 주요 장애물입니다. 그때 마커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리슨 박사,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사님은 10년 전에도 한 스타트업을 추천하셨죠? 바이오 연료 회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마커스가 공개적으로 제 과거를 들추는 거였습니다. 그 회사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술은 좋았지만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었죠. 300명이 실직했죠? 마커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청중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몇몇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 전 일은 제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새벽에너지 기술은 이미 검증됐어요. 실험실 수준이 아닙니다. 드론이 날았고 트랙터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발전 시스템은 2850시간을 돌아갔습니다. 경제성은요? 마커스가 다그쳤습니다. 2배 비싼 연료를 누가 쓰겠어요? 현재는 부족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지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독일의 수소 경제 투자. 이런 정책들이 게임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데요? 마커스가 비웃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그 회사는 6개월밖에 못 버텨요. 자네 평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죠? 제가 대답하기 전에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에너지부 관계자였어요. 해리슨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일은 내년부터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20억 유로 규모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발언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 정책 담당자였어요. 이유도 비슷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 암모니아는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 투자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말했습니다. 해운업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커스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독일 관계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흥미로운 평가였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해운사 대표도 왔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벽에너지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복도에서 마커스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운이 좋았군, 제임스. 정책 바람이 자네 쪽으로 불고 있어. 운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봤을 뿐이죠. 마커스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어.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날 린준에게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대규모 통합 데모를 진행합니다. 1.5메가와트급 시스템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새 리드 투자사 후보가 올 예정입니다. 꼭 참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가겠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다시 텍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대형 산업단지였어요. 축구장 2개는 될 만한 부지에 거대한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투자자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각국 정부 관계자들. 저번 시험보다 규모가 몇 배는 컸습니다. 민준이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정말 끝이거든요. 새 투자사도 왔고, 언론도 왔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850시간을 돌렸잖아요. 실력은 증명됐어요. 하지만 1.5메가와트는 처음이에요. 100킬로와트의 15배예요. 뭔가 잘못될 수 있어요. 저는 민준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 씨, 10년 전 제가 평가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실패했죠. 그때 저는 그냥 평가만 하고 떠났어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관람석으로 가는 길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마커스도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니퍼 클락도 보였습니다. 전에 투자를 철회했던 그 펀드 대표였죠. 왜 그녀가 여기 있는 거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옆자리에 동양인이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송재욱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먼 길 오셨네요. 네. 송 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 부처가 공동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한국은 조선 강국이잖아요. 송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30% 이상을 우리가 만들어요. 만약 암모니아 추진선 시대가 오면 한국 조선소들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겁니다. 무대에 이서연 대표가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것은 1.5메가와트 발전 시스템입니다. 소형 마을 하나 혹은 대형 선박 하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오늘 시연이 성공하면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해운사와 이미 협의 중이고 한국 조선소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너무 큰 약속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유량, 출력. 암모니아 주입 시작. 크래킹 반응 개시. 시스템에서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학 반응이 시작된 거였죠. 50킬로와트 도달. 100킬로와트 도달. 순조로웠습니다.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200킬로와트, 500킬로와트, 800킬로와트.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관람석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메가와트 도달. 시스템 안정.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무대 옆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2메가와트, 1.3메가와트.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4메가와트.
그때였습니다. 삑, 삑, 삑.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관람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봤습니다. 냉각 시스템 온도 상승. 경고. 섭씨 85도 초과. 붉은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래프 중 하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옆에서 마커스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안 되는군. 과열이야. 제니퍼 클락도 옆 사람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기술이네요. 민준과 하늘이 급히 시스템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엔지니어 2명도 함께 움직였어요.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고 청중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어젯밤 제가 도왔던 냉각 시스템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제 잘못으로 이들의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는 건 아닐까? 하늘이 패널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관 연결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경고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송재욱 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열이면 큰일인데. 제가 대답하려는데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센서 오류였습니다. 실제 온도는 섭씨 72도로 정상 범위입니다. 온도 센서의 접촉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실제 온도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72도. 정상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1.45메가와트, 1.48메가와트, 1.5메가와트 도달. 시스템 안정. 마침내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처음만큼 열렬하지 않았어요. 경고음 사건이 분위기를 식혔던 겁니다. 이제 30분간 이 출력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서연 대표가 말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어요. 10분, 15분. 송 소장이 말했습니다. 출력이 매우 안정적이네요. 변동폭이 1%도 안 돼요. 20분, 25분. 저는 계속 온도 그래프를 주시했습니다. 혹시 다시 경고가 울릴까 봐요. 하지만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연이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렬하지는 않았어요. 경고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방금 경고음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제니퍼 클락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센서 오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과열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민준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센서 오류가 확실합니다. 저희는 이중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센서와 아날로그 온도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디지털 센서는 85도를 표시했지만 아날로그 온도계는 7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아날로그 온도계의 확대 사진이었어요. 바늘이 7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센서 오류의 원인은요? 다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류가 생긴 겁니까? 어제 저녁 배관 작업을 했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세한 누수를 발견해서 수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센서 커넥터가 살짝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접촉 불량이었죠.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커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수리하느라 실수한 거죠? 민준이 대답하려는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중이 저를 봤어요. 어제 저녁 저도 그 배관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 평가자로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요. 배관 연결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우리는 밤새 수리했습니다. 당신이요? 제니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가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했다고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센서 위치도 확인했고요. 경고가 울렸을 때 저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날로그 온도계를 직접 봤어요. 72도였습니다. 실제 과열이 아닌 센서 오류가 맞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평가자로서 10년간 수많은 기술을 봤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시연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데모는 종종 조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팀이 즉시 대응했어요. 10초 만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했습니다. 이게 진짜 엔지니어링입니다. 문제를 숨기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결하는 것. 그게 이 팀의 실력입니다. 송재욱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암모니아 크래킹은 고온 반응이라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센서 이중화는 표준 안전장치예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이 팀이 안전을 중시한다는 증거입니다. 독일 관계자도 발언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수소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센서 오류는 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백업 시스템이 있느냐, 빠르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본 것은 매우 전문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제니퍼의 표정도 누그러졌어요. 해리슨 박사님.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평가자가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10년 전 제가 평가한 회사가 실패했습니다. 300명이 실직했어요. 그때 저는 평가만 하고 떠났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죠. 이번에는 다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2850시간을 돌렸고 오늘 1.5메가와트를 달성했어요. 경제성 문제는 있지만 정책 지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제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 경력을 걸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민준과 이서연을 에워싸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커스였어요. 제임스, 자네 오늘 도박을 했더군. 저는 그를 봤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죠. 도박이 아니에요. 확신이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또 실패하면? 자네 경력은 끝나는 거야. 케임브리지에서도 못 버틸걸.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엔 최선을 다했으니까. 진실을 받고 용기를 냈어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마커스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자네, 정말 변했더군. 네,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됐죠. 10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요. 마커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운을 빌어, 제임스. 진심으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심 어린 악수였어요. 마커스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준호의 사진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해냈어.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텍사스 바람이었어요. 내가 했던 말이 맞았어. 한국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어. 너처럼 집요하고 너처럼 꿈이 있는 친구야. 그 친구가 내 꿈을 이어가고 있어. 저는 사진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박사님, 아까 정말 감사했어요. 박사님이 변호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본 걸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력을 거셨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박사님이 위험해지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으니까요. 민준이 하늘을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원이 없어도 머리로 이기면 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25년 전에요. 제 룸메이트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 분이셨나요? 네. 김준호라는 친구였죠. 민준 씨와 비슷했어요. 집요하고 꿈이 있고. 지금은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에요. 산업재해였어요. 민준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꿈꿨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그래서 민준 씨가 더 특별해요. 준호의 꿈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성공하면 그분께도 보고할게요. 천국에 계신 준호 형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리스크를 강조할까요? 경제성 문제, 투자 불확실성, 센서 오류. 그럼 안전했습니다. 제 경력도 지킬 수 있었어요. 10년 전처럼 실패해도 제가 경고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아니면 잠재력을 강조할까요? 기술 완성도, 팀의 헌신, 정책 지원 가능성. 그럼 민준과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해졌어요. 또 실패하면 제 경력은 끝이었습니다. 딸 엘리자베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해요. 헬렌의 말도요. 진실을 써.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민준의 얼굴. 밤새 시스템을 고치던 그 모습.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새벽에너지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최종 평가 보고서. 요약 새벽에너지의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은 상용화 직전 단계에 도달했음. 1.5메가와트급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확인함. 촉매 효율 70% 향상. 장기 운전 2850시간 달성. 탄소 배출 거의 제로. 저는 계속 썼습니다. 기술적 평가 매우 우수.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 적용 가능 수준에 도달. 드론, 트랙터, 발전 시스템 모두에서 안정적 성능 확인. 센서 오류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 구축되어 있음. 경제성 평가 현재는 화석 연료 대비 2~3배 높은 가격으로 경쟁력 부족. 그러나 EU 그린딜, 독일 수소 경제 투자 100억 유로, 한국 정부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 시 5년 내 경쟁력 확보 가능. 투자 전망 단기적 리스크 존재하나 장기적 잠재력 매우 높음. 해운업 탄소 규제 강화, 각국 탄소 중립 정책 등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저는 마지막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종합 의견.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제 미래를 결정할 거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재개했습니다. 평가자로서 25년간 수많은 기술을 검토했으나 새벽에너지만큼 기술적 완성도와 팀의 헌신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었음. 경제성 리스크는 존재하나 정책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임. 특기사항 혁신의 중심에 한국계 과학자들이 있음. 자원 빈국인 한국이 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지속적 관찰과 지원 강력히 권장함. 개인 의견본 평가자는 이 기술과 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 10년 전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평가했으며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음.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후변화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고서 제출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경력을 걸었어요. 민준과 팀원들의 미래를 위해, 준호의 꿈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창밖을 봤습니다. 텍사스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업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새벽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송재욱 소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암모니아 에너지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이 주제입니다. 기조 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준호의 나라. 민준의 나라.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 빚진 것 같았거든요. 수락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첫 한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이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안내 표지판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보다 나았어요. 송 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사님. 이틀간 빡빡한 일정이에요. 오늘은 울산 조선소, 내일은 대전 연구원, 그리고 저녁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곳.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던 곳.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송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빌딩들 보이시죠? 대부분 지난 30년 사이에 지어진 겁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했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빨리빨리요? 네.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건설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요. 하지만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실수도 하니까요.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그런 산업재해의 희생자였죠. 울산 조선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어요. 건조 중인 선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어요. 안내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새벽에너지 기술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첫 시험선을 진수할 예정이에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네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점유율 40%예요. 임원이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죠. 암모니아선도 우리가 선도할 겁니다. 저녁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대전 연구단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연구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송 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에 투자할 수밖에요. 교육이 전부였죠.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 학비를 댔어요.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했던 말, 민준이 했던 말,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준호야, 내 나라가 정말 대단해졌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발전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내일 세미나에서 뭐라고 말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을요. 다음 날 저녁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5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대기업 임원들,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 한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사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민준과 이서연도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사님, 한국은 어떠세요? 놀랍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준호 형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 오르니 긴장됐어요. 500명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고 국제기후변화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K-팝.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뭘 하겠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계 과학자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로요. 화면에 텍사스 시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5메가와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면이었어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선박 연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요. 둘째, 화학 강국입니다. 암모니아 생산과 취급 노하우가 있죠. 셋째, 발전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대학원 시절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김준호라는 친구였죠. 그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한국에는 자원이 없어서 두뇌로 이겨야 한다고.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며 자신을 대학에 보냈다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라는 과학자가 그리고 수많은 한국계 연구자들이 그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밤새 실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어요.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자원 빈국이었던 한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꿈꿨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세미나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 협력을 제안하고 감사를 표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정부는 새벽에너지를 국책과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갑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요? 암모니아 에너지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조선, 발전, 화학. 우리 주력 산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현대중공업 임원도 왔습니다. 박사님 평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저희도 새벽에너지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공동 투자할 겁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이 준비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이 발표했어요. 그린 암모니아 기술에 2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 독일 정부도 발표했습니다. 수소 경제 투자를 100억 유로로 확대한다고요. 그중 30억이 암모니아 기술에 배정됐습니다.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에너지를 차세대 에너지 국책과제로 선정했어요. 5년간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언론사, 투자자들, 연구기관들. 다들 새벽에너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사님, 믿을 수 없어요. 투자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택하기 힘들 정도예요.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독일 정부에서는 현지 합작법인을 제안했고요. 축하합니다, 민준 씨.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예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경력을 걸고 저희를 변호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헬렌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도박이 대박 났더군. 헬렌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도박이 아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봤을 뿐이죠. 솔직히 나도 놀랐어. 헬렌이 인정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 유럽연합, 독일, 한국. 동시에 지원을 발표하다니.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자네가 용감했어. 헬렌이 말했습니다. 경력을 건 거잖아. 실패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헬렌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지금부터야. 상용화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야 진짜 성공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아빠가 평가한 그 회사, 대박 났더라. 유럽연합이랑 독일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며? 네. 다행이야. 아빠, 나 정말 자랑스러워.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잖아.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셨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덕분이야, 엘. 내가 깨우쳐줬으니까.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학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축하하네. 자네 보고서가 화제더군.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연구 프로젝트 제안이 왔어.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에너지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래. 케임브리지가 주도하고 자네가 책임자를 맡아주면 좋겠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자네가 이 분야 전문가잖아. 그리고 새벽 에너지와 연결고리도 있고. 딱이야.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기회야.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펀딩도 넉넉하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벽에너지가 10메가와트급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1.5메가와트의 거의 7배였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20척 규모였어요.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새벽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였죠. 한국에서는 울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이었어요. 저는 케임브리지 연구실에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연구 컨소시엄 책임자로서의 첫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암모니아 에너지 시대의 도래기술, 정책,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의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손수 쓴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준호에게 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이 해냈어. 석유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새벽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 너처럼 꿈을 가진 한국계 과학자들이 만든 회사야.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어. 너처럼 밤새 일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친구야. 그들은 10메가와트 시스템을 만들었어. 노르웨이 선박 20척에 들어갈 거야. 독일, 한국, 일본.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나는 10년 전 실수 때문에 겁쟁이가 됐었어. 안전만 추구했지. 하지만 내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용기를 배웠어. 준호야, 고마워. 내가 보여준 그 집요함, 그 꿈. 그게 나를 바꿨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어. 암모니아의 시대. 깨끗한 에너지의 시대.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 너의 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 내가 꿈꿨던 대로.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자원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걸.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사랑하는 친구여, 편히 쉬렴. 너의 꿈은 계속되고 있어. 민준이, 하늘이, 그리고 수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이어가고 있어. 나도 함께 할게.
연구 컨소시엄을 이끌면서 너희들을 돕겠어. 이제 나도 도전하는 사람이 됐어. 안전을 추구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고마워, 준호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영원한 친구, 제임스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박사님, 내년 5월에 한국 울산 공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박사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공장 이름을 준호관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박사님 친구분 이름으로요. 괜찮을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준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꼭 가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어요. 캠퍼스에 학생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 암모니아의 시대, 깨끗한 에너지의 시대. 그 시대의 새벽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옳았어. 한국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 자원이 없어도 두뇌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리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용기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연구실 문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석유시대여, 안녕. 새로운 시대여, 환영해. 그리고 한국이여, 고마워. 세상에 희망을 보여줘서. 준호야, 내 꿈은 계속된다. 새벽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어.